네.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레이트 라이팅 하면서 많은 걸 또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내용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에세이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냐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여러분이 온라인 에세이를 작성을 하고 나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지 그 포인트들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에 여러분이 썼던 에세이 몇 개를 봤는데 학생마다 글자 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애들은 정말 적게 쓰고 많이 쓰는 친구들은 400 이상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준이 반마다 달랐던 걸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아예 우리도 이제 몇 자 이상 요 기준을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숙제로 나가는 1회차 에세이는 그 양을 좀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질문 요걸로 시작을 할게요. 그 영어 에세이의 구조가 1번이게요? 2번이게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1번이게요? 2번이게요? 손가락으로. 채원이 조금만 더 카메라로 내려주실래요? 예, 알겠어요. 내가 같이 이러고 내려가고 있었어. 네. 지금 2번도 간간히 보이는데 지금 오프라인은 압도적으로 1번이 많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2번의 형태를 써주세요. 영어로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또는 리딩 스마트 같은 요런 글에서 영어 글의 구조는 역삼각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좀 전에 이게 저게 무슨 뜻이야 하고 쳐다봤겠지만 이 역삼각형이 무슨 뜻이냐면 제일 넓은 부분에서는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면서 전개함에 따라 점점 구체적인 이야기로 좁혀져 내려오는 겁니다. 스페시픽으로. 예를 들어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해요. 그랬을 때 글의 맨 첫 번째 하와이안 피자가 세상에서 최고야 라고 써버리면 독자들 입장에서 네, 그렇다네요. 그게 뭐야? 할 거예요.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여태까지? 없나 봐요. 봤어도 굉장히 소수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하와이안 피자야 라고 해버리면 약간 억울한가? 라는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치 그치 하면서 끄덕끄덕하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를 거예요. 뭐 파스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하지만 이렇게요.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하와이안 피자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취향 독특하네 하면서 읽어가겠죠. 근데 처음서부터 하와이안 피자 최고라고 해버리면 별로 읽고 싶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좁혀져 내려오는 거다라는 정말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에세이 디스코스 라이팅 제너럴 스트럭처라고 해서요. 여러분이 쓰게 될 그 에세이의 정말 전반적인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디스코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온라인으로 에세이를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그 에세이라는 말은 영어로 했을 때는 수필이란 뜻이에요. 수필은 북 가는 대로 송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쓰는 그런 게 수필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북 가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쓰는 논리적인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총 그 명칭은 디스코스입니다. 얘가 우리가 말하는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이죠. 그런데 편의상 에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에서 얘기하는 디스코스 라이팅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스마트 할 때도 보지만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총 3가지 파트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서론 1번.
본론 2번, 결론 3번. 요 세 가지 파트 중에 잉글리시 디스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몇 번이게요? 서론, 본론, 결론. 손가락. 아, 네. 정답은 뭐예요? 아, 이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정말로 압도적인 숫자로 본론을 고른 친구들이 많은데요. 정답은 서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역삼각형 구조라고 했죠?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을 고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우리만에서 야, 본론부터 말해.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론부터 말해라고 하지는 않고 야, 서론이 길다. 그럼 짧게 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본론부터 말해라고 하니까 본론이 좀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제 영어 글쓰기에서는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외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표시할게요. 서론 안에서도 역삼각형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뜯어볼게요. 맨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토픽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와 같은 식으로 주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이야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 하와이안 피자 그러면 어그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원에서는 그 원어 선생님이랑 할 때는 후크라는 이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치 그치 맞지 맞지 하면서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는 말. 그래서 후크를 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 밑에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간극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간극을 메꿔주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많죠. 파스타도 있고요. 한식도 있고요. 뭐 치킨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와 같은 식으로 정말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인 저 thesis statement, 주제 문장이라고 하죠. thesis statement에서는 또 가장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내 얘기해야 되니까. 논설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지만 1위는 뭐고 2위는 뭐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순위에도 없는 하와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준 다음에 간단하지만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간단하지만 근거.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로 명사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문장으로 하면 간단히 아니에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와이안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사, 명사, 앤드 명사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까요? 구운 과일. 하와이안 피자가 좋은 이유가 뭐 있을까요? 좀 구운 과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격이 착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명사의 형태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인트로덕션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실은 내가 본론에서 할 얘기가 서론에서 다 나왔죠. 본론에서 할 이야기는 이 근거 1, 2, 3를 자세하게 풀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론만 읽어도 앞으로 뭔 소리 할지가 이미 다 파악이 된 거. 근데 그 근거에 뒷받침이 너무 궁금해? 그럼 본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하면 거기까지 읽고 끝나겠죠. 여러분이 할 모든 이야기가 서론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트 중에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파트가 서론.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도 보통 서론을 같이 쓰시죠. 제일 중요하니까. 그랬던 겁니다. 다음에 본론으로 내려올게요. 본론은 보통 세 가지를 써요. 우리 리딩 스마트도 바디 3까지 있잖아요. 하지만 바디 1, 2, 3가 다 똑같은 구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가지만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바디 1, 바디 2, 바디 3 해서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제시를 할 건데 그 순서는 또 어떻게 정하냐라고 한다면요. 토픽 1이 가장 강력한 근거여야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 내려가겠죠. 근데 가장 약한 근거를 먼저 들면 에 뭐야 아니잖아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강력한 근거를 먼저 들고 그 다음으로 강력한 거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강력한 거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이 가장 좋아요? 라고 토픽 센텐스를 줬으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 예를 들면 하고 예시를 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연구 결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베스트 토핑에 첫 번째가 파인애플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근거를 가지고 오면 그러네 라고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면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바디 패러그래프를 마무리를 하는 게 이제 concluding sentence라는 말로 들었을 건데 아무튼 결론 문장이에요. 그런데 결론 문장은 선택이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 리딩 스마트에서는 결론 문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얘를 쓰면 한 문단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는 거고요. 얘를 빼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었던 리딩 스마트에서도 위에서 예를 들어 뭐였죠? 세 번째 문단의 키워드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문단의 마지막에 나왔던 키워드를 그 다음 문단에서 바로 첫 번째로 제시를 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할 때는 결론 문장을 빼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선택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바디와 세 번째 바디는 똑같은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중요한 거는요. 객관적인 정보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장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하지만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내 맘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이거 내 피셜이에요. 그래도 안 될 거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조사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설문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또 본론에서 중요한 거는요. 패러프레이징이에요. 패러프레이징이 왜 필요하냐면 서론의 마지막 부분의 근거를 명사의 형태로 명사, and 명사를 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토픽 센텐스로 똑같이 쓰면 벌써 지루해요. 똑같은 말을 또 쓰면 벌써 지루해요.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이지만 어휘를 바꾸던 문장의 구조, 문법을 바꾸던 아니면 표현 자체를 바꾸던 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주면 사람들이 좀 글을 쓸 때 정성을 좀 쏟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거고요. 그다음에 토픽 센텐스를 정리하는 게 컨클루딩 센텐스였잖아요. 그럼 결론 문장에도 똑같은 문장 또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스마트에서 막판에 또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주장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로 뒷받침하는 파트가 본론이었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결론인데요. 얘가 가장 이제 덜 중요한 파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리딩 스마트에서 지금 우리가 2개 유닛을 봤는데 결론이 한 문단도 채 차지하지 않았어요. 기억나나요? 항상 바디 3 and conclusion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문장 정도로 결론을 쓸 정도로 얘가 가장 좀 덜 주목을 받는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될 파트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유는 결론의 역할은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했던 얘기를 요약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패러프레이징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31문단, 본론 3문단 해서 총 4개의 문단을 읽었으니 길잖아요. 까먹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런 얘기했고 근거는 뭐뭐뭐 있었습니다. 라고. 그럼 사람들이 맞다 이런 얘기했었지 하고 끝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 요약 부분에 this statement를 반복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자기 주제 문장 얘기해줘야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였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다음에 추가 의견 진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이널 후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작년에 했었던 Great Writing 3에 그 맨 마지막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하면서 한 4가지 정도 나왔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예측한다, prediction. 다음에 내 생각에는 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뭐 opinion. 아니면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suggestion. 이런 식으로 좀 4가지의 파이널 후크 종류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으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와, 임팩트 이러면서 끝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파이널 후크는
쓰면 좋은데요. 쓰면 좋은데 안 써도 막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까지 난 임팩트를 남기고 싶어. 내 주장을 마지막까지 저 사람들의 뇌리에 꽂고 싶어. 그러면 쓰면 좋아요. 하지만 시간을 아주 많이 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쓸 때 주제와 여러분의 주장이 정리가 되었다면 서론의 시간 투자 가장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료 조사를 해서 본론을 완성을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음에 6페이지는 방금 했던 얘기 영어로 썼을 뿐입니다.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시트로 올게요. 네, 그래서 이런 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온라인 에세이가 이제 첨삭 채점이 되는 건데요. 기반은 맨 아래에도 있지만 토플 라이팅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토플 시험을 볼 일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대학 가고 뭐 유학을 간다든지 하면은 텍스트 토익 같은 그 텍스트 토플 같은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리딩 리스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라이팅 스피킹 같은 것도 있어서 라이팅의 연습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점수 채점 기반이 토플 베이스다. 이걸로 연습을 해서 나중에 토플 라이팅에도 써먹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점수 배점을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면 총 4가지 영역으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vocabulary, 어휘, 두 번째는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글 전체의 구조, 그다음에 마지막이 컨텐츠, 내용인데요. 퍼센티지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파트는 컨텐츠죠. 물론 포장지가 예쁘면 좋아요. 단어 막 고급지고 문장 막 화려하고 좋기는 한데 소갈맹이가 없으면 겉만 번지르르는 거죠. 빈수에 요란하다고. 그래서 컨텐츠에 제일 많이 힘을 쏟아야 되는 거는 뭐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순서대로 볼게요. 어휘는 전체에서 1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어휘에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3가지인데 워드 스펠링은 쉽게 얘기하면 오타입니다. 오타가 의외로 나요. 여러분 그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할 때 예를 들어 I 그럴 때 이렇게 써서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황당하지만 있을 수 있는 실수요. 아니면 이것도 봤어요. find를 쓰려고 했는데 find 이러면 밑줄이 안 가요. 틀렸을 때 이거 빨간색 밑줄 가잖아요. 근데 있는 단어라서 밑줄이 안 가. 자기가 다시 읽어보지 않으면 찾기가 어려운 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타가 점검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difficulty level used인데요. 말 그대로 얼마나 어려운 단어를 썼는가, 얼마나 좀 품격 있는 단어를 썼는가에 대한 평가 요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냐면요. 일단은 여러분이 자주 쓰고 잘 알고 있는 단어로 글을 다 써요. 다 쓴 다음에 우리가 세이브해서 동반이어를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문단에 딱 한 단어씩만 바꿔보는 거예요. 이거 했었는데 그러면 세이브 책 찾는 거죠. 그러면 요 단어 써면 좋겠다. 정말 한 문단에 한 단어씩만. 아니면 부정문 써서 정말 반이어를 써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 문단 한 단어씩만 바꿔도 퀄리티가 훅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appropriate인데요. 적절하게 단어를 썼냐. 이거는 약간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쓰지만 영어에서는 다른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어식 표현으로 잘 썼냐인 건데 이거는 사전을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 찾고자 하는 그 단어만 찾는 게 아니라 맥락을 약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찾고 싶으면 동사랑 명사를 한 번에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 예문 뜨잖아요. 예문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랑 가장 유사한 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 그러면 두 단어, 세 단어를 여러분 가져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의 번역이 아니라 영어에서 자연스러운 표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어휘를 썼는가가 8%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식 영어 말고 원어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15%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장인 건데 첫 번째가 grammatical completion, 문법적으로 완성도가 있느냐. 이거는 두 번째 요소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문법적으로 얼마나 완성도가 있느냐가 clarity, 얼마나 명확하게 글을 썼느냐, vivid도 우리 외웠죠. 얼마나 생생하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전달이 됐느냐, 그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 문장을 쓰기는 썼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grammatical completion 안 된 거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clarity 떨어지는 거죠. 이게 총 10%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자. 우리가 문법 공부하는 이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이럴 때 써먹으시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level of sentence structure construction인데요. 어휘의 품격처럼 이제 문장 구조의 품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분사구문 같은 거예요. 분사구문이나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아까 문자 피드백으로 줬던 관계대명사절, 수식어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까 부정어에 의한 도치 이런 것들도 쓸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한 문장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얘도 씁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쓴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할 때 이 문장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문장 부정어가 강조되는 문장이니까 한번 도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검토할 때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는 거는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쭉 쓰시고 제출 전에 검토. 그렇게 해서 또 바디 패러그래프에서 한 문장씩만 바꿔주면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문장씩. 다음에 세 번째. 글 전체의 구조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트로덕션이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얼만큼 잘 썼느냐가 6%, 다음에 본론 부분이 5%, 다음에 컨클루전이 4%인데요. 아무튼 서론이 제일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되겠고 스트럭처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일단 저 구조 자체도 있지만요. 저 순서를 섞어 쓰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퀀터티 평가합니다. 양적 평가요.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썼느냐. 이 얼마나 썼느냐는 왜 중요하냐면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할 말만 쓰고 뒷받침하는 말을 안 쓰면 뭐 나보고 넘어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좀 헷갈리잖아요. 이제 양적으로 좀 충분히 근거 제시하면서 설득할 의지를 보여달라. 그런 맥락입니다. 반면에 콘텐츠는 퀄리티 평가죠. 양으로 아무리 많이 써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는 의미 없죠. 양이 많은 게.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평가를 해야 될 거고 여기 파트가 가장 퍼센티지가 크고요. 구성 요소를 보면 thesis statement, 주제 문장, 그다음에 supportive idea, 뒷받침하는 문장, 또 뒷받침하는 문장에서의 뭐 예시 이런 것들, 다음에 paraphrasing, 얼마나 반복하지 않고 바꾸어서 내용을 풍부하게 했느냐가 25%입니다. 여태 나왔던 것 중에 퍼센티지가 가장 크죠. 주제 문장 중요하다. 뒷받침하는 내용 당연히 근거일시 객관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요.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디어 consistency, consistent, 일관성, 일관된, coherent도 뭐 일치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일관성과 일치로 갈게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일관되게 한쪽 방향으로 그 글쓴이가 글을 몰아가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갑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글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 그러면 단어가 반복이 되기는 하지만 글이 전체적으로 일관되냐라고 한다면 그냥 지 의식의 흐름대로 쓴 거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방향 잃지 않고 쭉 내려가는 거. 그런 얘기가 이제 20%나 또 차지를 하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comprehension 얼만큼 이해가 되느냐인데 충분히 persuasive, 설득력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 거죠. 설득할 의지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사람 괜찮네 라고 이야기를, 이 사람 의견도 뭐 생각할 만하네 라는 결론이 내리면 꽤 괜찮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는 건 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토플라이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점은 진짜 거의 불가능이고 한 90점 이상의 점수인 경우에 굉장히 잘 쓴 글인 건데 여러분이 에세이 그 점수를 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정도면 A-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일단은 B뿔까지도 이때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이거 첨삭해 주시는 대표분이 와서 막 설명을 해주실 때 B 플러스 받은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일단은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 여러분이 에세이 첨삭 받은 거에 결과를 좀 잘 봐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8쪽입니다. 8쪽은 그래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이제 쓰게 될 건데 에세이에서 문장을 구성을 할 때 10 commandments 이것만은 지켜다오 10가지입니다. 이것만은 지켜다오. 그래서 총 10가지 볼 건데요. 5개밖에 없는데요. 그러겠죠. 일단 써줄게요. 일단 첫 번째 이것만은 지켜다오는 make sentences balanced 입니다. 문장을 균형 있게 써달래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문장을 주어 부분인 주부와 서술하는 술부하는 식으로 크게 구분을 하면 나눌 수가 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주어를 길게 쓰는 걸 안 좋아하죠. 그래서 가주어라고 하는 거를 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래 보면은 a number of temptations into which we may easily fall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주어인 거예요. 근데 주어가 너무 길고 동사 한 단어밖에 없어. 이렇게 쓰면 이거 읽다가 까먹는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주어 부분이 길면 차라리 아래처럼 there exist 주어, there are 주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꿔봐라. 주어를 짧게, 술부를 길게. 그래야지 흐름 따라가기가 읽는 사람에서 입장에서 편하다 하는 얘기요. 두 번째는 write sentences in active voice. active voice 능동태죠. 웬만하면 능동태로 문장을 써라. 또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믿어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것이 증명됐다 보다는 전문가들이 증명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더 좋겠다는 이야기. 그런데 맨 마지막에 2개의 점은 예외예요. 웬만하면 능동태로 문장을 쓰되 이제 수동태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강조되는 경우. 그럴 때는 대상인 목적어가 수동태 주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수동태로 쓰는 게 맞겠고 아니면 주체가 너무 길어. 아까처럼요.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럴 때는 차라리 수동태로 써서 긴 거를 문장 뒤로 보내라. 2가지의 목적은 이해하기 쉽게 입니다. 문장 복잡하게 쓰려 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해달라. 다음에 3번째는 use a verbal construction instead of noun one. 명사적 표현보다는 동사로 풀어 써달라는 거예요. make a decision, 결정 내리다. 근데 그냥 decide 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길게 쓰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명사적 표현을 영어에서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풀어서 상대방한테 설득시키려고 하는 글인 거니까 풀어서 설명해라.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4번째, avoid an unnecessary repetition.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달래요. 이건 대표적인 예시가 대명사죠. 대명사나 아니면 패러프레이즈에 해당하는 동의어 쓰는 것. 똑같은 말 또 하려 하지 말고 대명사를 쓰던지 looks after 돌보다, takes care of 돌보다 똑같은 뜻이지만 좀 신경 쓴 게 보이죠. 동의 반복하지 말고 조금 바꿔서 써봐라. 그러면 읽는 사람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테니. 다음에 5번째, take a formal word choice among synonyms. 이제 똑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출하는 아카데믹 라이팅이니까 좀 공식적인 단어를 써달라라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 ask나 ask for 같은 단어 너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 좀 구어체 같으니까 inquire나 request 요청하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다음에 buy 사다죠. 그런데 purchase 똑같은 뜻이지만 구매하다. 그래서 약간 품격이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또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얼라로브 같은 거는 에세이에서 잘 안 씁니다. 그거 다 밑줄 긋고 매니로 고쳐주시거든요. 좀 편하게 쓰려 하지 말고 조금
급 있는 단어들을 써주자가 5번째예요. 어려운 요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아랫부분에 6번부터 쓸게요. 옆에 공간 있거든요. 옆에다가 써주세요. 짧아요. 일단은 쓸게요. 네, 6번째는 idioms 좀 잘 써보자 그러는 건데요. 이제 이것도 아까 appropriate word usage 뭐 이런 말 나왔었는데 한국말로 쓰는 말 말고 이제 영어에서 쓰는 뭐 속담 같은 것들로 활용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white lie 같은 거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 식의 단어들을 한번 써보자. 다음에 7번째는 duplication 복제잖아요. 표현의 복제를 제거하라. 똑같은 말 또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로 다이어, 아까 동의어 요거하고 좀 반복이 되는 건데요. 쉬운 예시는 그런 거예요. 메모리 그러면 여러분 현재예요, 과거예요? 메모리가 뜻이 뭐죠? 그렇죠, 과거죠. 추억이나 기억에 대한 얘기잖아요. 메모리 그러면 일단 과거예요. 근데 곧다가 앞에 굳이 패스트 메모리라고 쓸 이유가 없다. 반복하지 말자. 그다음에 8번째는 펑츄에이션, 구두점을 잘 쓰자는 건데요. 보통 콤마나 점 쓰죠. 그런데 이제 세미콜론이나 콜론 아니면 하이픈 같은 거 쓸 수 있으면 한번 활용해봐라. 모르면 쓰지 말고 알면 한번 써봐라. 그다음에 9번째는 이제 숫자 쓰는 방법인 건데요. 영어에서는 숫자를 그 10까지는 그냥 철자로 써요. 1, 2, 3, 4 숫자를 쓰지 않고 10까지는 그냥 스펠링을 쓰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숫자로 씁니다. 아라비안 숫자로.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쓰는 것도 한번 뭐 해보자, 연습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10번의 킴 컨시스턴시 일관성이었잖아요. 일관되게 유지를 해주자. 이거는 접속사하고 관련된 건데 명사를 썼으면 명사로, 형용사 썼으면 형용사, and 형용사. 동사를 썼으면 동사, and 동사 이렇게 일관되게 써주자. 헷갈린다.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10가지 이것만은 지켜다오 이제 우리 저 온라인 에세이를 참석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부탁하신 10가지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글의 구조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봤겠고 리딩 스마트에서도 많이 봐왔겠지만 또 여러분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서 한번 좀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거예요. 1회차 에세이 숙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건데 주제는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주제는 공개되어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난다면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